안녕하세요. 저는 교직 생활을 마치고 평범한 할머니가 된 60대 여성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쓰기 전까지 며칠을 고민했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도 되는 건지, 혹시 아들이나 손자한테 상처가 되진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같은 일 겪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 알리면 좋지 않을까?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28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났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능력이 하나 있어요. 거짓말하는 눈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거짓말은 왜 몰랐을까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데 믿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거예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사연은 꼭 듣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2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결혼하고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워낙 무던한 사람이라 큰 싸움 한 번 없이 살았답니다. 그렇다고 행복하기만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둘 다 고집이 세서 어떤 면에선 양보가 없었죠. 그래도 서로 존중은 있었어요. 특히 남편이 매일 아침 해주던 게 있어요. 제 커피를 타주는 건데요.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해줬어요. 심지어 싸워서 사이가 서먹할 때도 마지막으로 떠나는 날까지도 어김없이 제 커피가 식탁에 놓여 있었죠. 사실 퇴직하고 우리 부부는 계획이 많았어요.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자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거실 바닥에 남편이 쓰러져 있었어요. 바닥엔 커피가 다 쏟아져 있었고요. 병원에 갔을 땐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귀가 먹먹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 느낌. 3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이 아침에 커피 타주다가 그렇게 간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너무 컸어요. 남편이 앉던 자리, 슬리퍼랑 신문 다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없더라고요. 한동안 우울증 비슷한 상태로 지냈어요.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운 게 우리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남편이 떠난 뒤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집에 왔어요. 퇴근하고 와서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TV 보다가 설거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남편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근데 좋은 점만 닮으면 좋은데 안 좋은 점까지 다 닮았더라고요. 말수가 너무 없고 숫기가 없고 여자 앞에만 서면 얼어버리는 거예요. 30이 넘도록 연애도 못하는 아들이 걱정돼서 저는 이 말을 달고 다녔어요. 혹시 주변에 괜찮은 아가씨 없어요? 우리 아들 소개 좀 해줘요. 나중에 아들이 그걸 알고는 창피해 죽겠다면서 뜯어 말리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 안 해도 돼. 혼자도 괜찮다니까. 그냥 엄마하고 평생 살지 뭐. 그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아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지. 장가만 가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이 저녁 먹으러 오더니 밥 먹는 내내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우물쭈물하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엄마한테 소개해줄 사람 있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 숫기 없는 우리 아들이 드디어 누가 생겼구나 싶었죠. 뭐라고? 진짜 만나는 사람 생겼어? 조금 되긴 했는데 괜히 엄마 또 앞서갈까봐 말 안 하고 있었어. 어찌나 기쁘던지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아들을 알아봐주는 애가 나타났다니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던지 제가 더 설레더라고요. 며칠 후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 지금의 며느리를 처음 만났어요. 첫인상은 단정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게 참 반듯해 보였죠.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선물도 준비해 왔더라고요. 아주 비싼 건 아니어도 고르는데 신경 쓴 게 느껴지는 그런 선물이요. 첫 만남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린 웨딩 플래너 일을 한다고 했고 부모님은 일찍 이혼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죠. 네, 최대한 빨리 독립하려고 했어요. 엄마한테 짐되기 싫었거든요. 그런 씩씩한 모습도 보기 좋았어요. 아들과 며느린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며느리가 직접 기획했는데 정말 알뜰하게 준비도 잘하고 아름다웠어요. 신혼 초부터 며느린 혼자 사는 저를 유독 잘 챙겼어요. 명절도 아닌데 음식을 해서 가져오고 틈만 나면 연락해서 작은 것 하나까지 살뜰히 챙겨주곤 했거든요.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저 마트 가는데 딸기 좀 사다 드릴까요? 그리고 한 번씩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하면 잊지 않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오늘 친구분들 온다고 했었죠? 제가 맛있는 거 배달시켜 드릴게요. 그런 모습을 보며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어요. 야, 넌 어쩜 그런 며느리를 얻었어? 친딸보다 낫다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며느리를 보내준 것 같다고요. 그러다 결혼 2년 차에는 손자 시우가 태어났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때 육아에 지친 며느리를 보면서 제가 손자 보는 걸 기꺼이 맡았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저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요. 그때부터 일주일에 서너 번은 손자가 집으로 왔고 손자 보는 재미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그렇게 깨질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날은 갑자기 아들 집에 들르게 됐어요. 마침 백화점에 들렀다가 손자 옷이 예쁜 게 있어서 샀는데 직접 전해주려고 예고 없이 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전화하고 갔을 텐데 그날따라 깜짝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날따라 주말이고 낮인데 조용하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도 없었어요. 그래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어요. 정우야, 수정아, 아무도 없니?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죠. 발을 헛디딜 정도로 너무 어둡더라고요. 분명 대낮인데 햇빛 한 줄기 안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창문에 암막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환기도 안 한 느낌이라 눅눅한 냄새까지 섞여 있었죠. 누가 보면 꼭 몰래 숨어 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일단 커튼이라도 좀 열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커튼을 잡고 한 방에 쫙 열려고 손에 힘을 주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어요. 안 돼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어둠 속에 아들이 수건을 쓰고 서 있더라고요. 안방 화장실에서 금방까지 썼다가 나온 것 같았어요. 깜짝이야! 너 안에 있었어?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말했는데 아들 표정이 이상했어요.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아들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정우야, 너 왜 그래?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엄마 갑자기 왜 왔어? 연락도 없이. 아들이 제 질문엔 대답 안 하고 되물었어요. 그러더니 후다닥 커튼 쪽으로 와서 제가 열려던 커튼을 다시 꽉 잡더니 끝까지 닫더라고요. 다시 빛이 하나도 안 들게요. 이거 열면 안 돼. 아들은 그 커튼을 열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막더라고요.
저는 아들 손을 잡고 소파로 데려갔어요. 소파에 앉으니까 아들이 어깨를 떨기 시작했어요. 아이, 둘이 뭐 싸운 거야? 아들이 한참 말을 못했어요. 입을 열다 말고를 반복하다가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수정이한테 스토커가 붙었어. 처음엔 뭔 소린지도 잘 몰랐어요. 스토커? 무슨 스토커? 아들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말로는 몇 달 전부터 정체불명의 남자가 며느리를 따라다녔대요. 어디서 알았는지 집 주소까지 알아내서 사진을 찍어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며느리가 어딜 가든 따라다니며 지켜보고 있다고 협박했대요. 그래서 수정이 밖에도 못 나가. 커튼도 열지 말래. 그 사람이 볼 수도 있다고. 언제부터 그랬는데? 한 달 정도 됐어. 저는 아들 어깨를 잡았어요. 한 달? 그래서 여태 이 꼴을 하고 산 거야?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수정이가 절대 말하지 말래서.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그 말을 하는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을까. 저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은 이렇게 골마가고 있던 거예요. 수정이는 어딨어? 약 먹고 방에서 자. 요즘 잠을 못 자서. 병원 다니고 계속 약 먹고 있고 그러거든. 병원까지 다녀? 정신과. 공황장애 비슷한 게 왔어.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멀쩡히 잘 살던 애들을 그놈이 다 망쳐놓은 것 같아서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런 놈은 평생 밖에 못 나오게 감옥에 보내버려야 돼. 그런데 아들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수정이가 절대 안 된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시우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다고. 그럼 어떡하게? 평생 이렇게 숨어서 살 거야? 엄마 알아. 나도 신고하자고 했어. 근데 수정이가 그 말만 하면 울면서 소리를 질러. 나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른다고 말리더라고. 아들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신고는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계속 살 순 없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의 지친 얼굴, 어둠 속에 갇힌 집, 방에서 약의 의지에 자고 있는 며느리. 이게 한 달 사이 생긴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손에 들려있던 손자 옷 쇼핑백이 그렇게 무거울 수 없었어요. 밤새 잠도 못 자고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밤새 들었어요. 그러다 떠오른 게 손자였어요. 며느리가 치료에 전념하고 아들이 스토커를 잡으려면 손자 걱정이라도 덜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연락했어요. 정호야, 일 해결될 때까지 시우 엄마한테 데려다 주고 가. 내가 볼게. 그때부터 손자는 거의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전 그게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나 수정이랑 크게 싸웠어. 왜? 엄마한테 말했다고. 이건 우리 부부 문제인데 엄마한테 알렸다고 화내더라고. 그러고는 며칠간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전 도와주려고 한 건데 며느리가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전과 다르게 너무 예민해진 며느리 때문에 모든 게 조심스러워졌어요. 며느리가 걱정돼서 안부를 묻고 싶어도 괜히 물었다가 사이만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걱정만 하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냥 손자를 돌보면서 아들 부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스토커 협박이 시작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엄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 5천만 원을 달래. 그러면 영원히 사라지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펄쩍 뛰었어요. 뭐? 돈? 그건 완전히 협박이잖아. 빨리 신고부터 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야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수정이는 그냥 그 돈 주고 끝내자는 거야. 그런 놈을 뭘 믿고. 솔직히 5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 돈을 준다고 진짜 끝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내가 좀 더 생각해보자고 했더니 당신은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냐고. 자기 죽어도 되겠네. 그 돈이 그렇게 아깝냐고 하면서 지금 나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아들은 제대로 알아보고 대응하자는 건데 왜 며느리는 무조건 빨리 돈을 주자고만 하는 걸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협박하는 사람이 한 말을 왜 그렇게 믿는 건지, 또 5천이 끝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전 아들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우야, 절대 돈 주지 마. 일단 그놈이 누군지부터 알아야지. 5천이 시작일 수도 있어. 애초에 경찰에 신고 안 하겠다는 것부터가 엄마는 이해가 안 돼. 아들도 제 말에 동의했어요. 일단은 돈을 주지 않기로 했고요. 근데 그 후로도 며느린 계속 아들한테 압박을 넣는 눈치였어요. 결국 제가 나서기로 했어요. 며느리를 만나서 직접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들 모르게 며느리한테 연락했어요. 오랜만에 본 며느리 얼굴도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불도 꺼지고 푸석한 피부는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더라고요. 수정아, 많이 힘들지? 요새 잠은 좀 자는 거야? 네, 어머님. 저 때문에 괜히 죄송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그게 진짜 안 돼요. 왜 안 돼? 뭐 증거가 없어서 그래? 그동안 받은 협박 문자나 사진 보여주면 되잖아. 며느리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말을 하려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사실 정우 씨한테 말 못한 게 있어요. 뭔데? 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무슨 사진?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샤워하고 나왔을 때 찍힌 건데요.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진 가지고 있대요. 신고하면 인터넷에 바로 뿌리겠다고. 며느리가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어머니도 여자니까 아시잖아요. 그런 사진이 있다는 것도 수치스럽고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진이 퍼지면 시우도 커서 알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그런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는 거. 어머님, 저 시우한테 부끄러운 엄마 되기 싫어요. 며느리가 흐느꼈어요. 어깨가 들썩대며 힘없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못하고 있었구나. 경찰에 가면 그 사진 얘기도 해야 할 테고, 만약에 재판까지 가면 증거로 나올 수도 있을 테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차라리 돈을 주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저는 가만히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그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미안해. 나도 너무 쉽게 생각했나 보다. 어머님, 울지 마. 괜찮다.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 어떻게든 될 거야.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손자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되기 싫다는 그 마음, 어떻게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신고하라는 말을 섣불리 못하게 됐어요. 그 무렵부터 저하고 아들은 자주 만났어요. 며느리 없는 자리에서 둘이서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날도 며느리하고 문제가 있었는지 아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아들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문자를 확인하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왜, 누군데? 아들이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며느리한테 온 문자였어요. 돈만 주면 끝나는 걸 그 돈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그냥 나 죽길 바라는 거지?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며느리한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우야, 그 엄마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돈 주면 어떨까? 뭐라고?
엄마, 저번엔 절대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이 뭐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련해서 부족하면 엄마도 보태줄게. 그걸로 끝낼 수 있으면. 아이 수정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러다 큰일 날까 봐 그래.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돈 주면서 합의 볼 수 없을까? 아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진 없애는 조건으로. 그 순간 아들 표정이 확 굳었어요. 사진? 무슨 사진? 혹시 수정이가 뭐라고 했어?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 못한 이야기가 실수로 나와버린 거예요. 아니 그냥. 엄마 숨기지 말고 그냥 다 말해. 내가 알아야 해결을 하지. 아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평소에 그렇게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말했어요. 그걸 다 듣고 난 아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놈한테 돈 주자는 거야? 정우야, 수정이 마음도 이해해줘야지. 여자가 그런 사진이 퍼지면 얼마나... 엄마!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서 아들이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거든요. 아들도 자기가 놀라 숨을 골랐어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 엄마, 소리 질러서. 근데 아니야. 그런 놈한테 돈 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리고 그 사진 합성해서 만든 건지 아닌지도 모를 일이잖아. 말문이 막혔어요. 뭐 생각해보니 며느리 말만 들었지 사진을 직접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무언가 결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우유부단하던 아들 얼굴에 처음 보는 단호함이 보이더라고요. 엄마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알아볼게요. 엄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주세요. 엄마가 나한테 사진 얘기한 것도 내가 알아본다는 것도 그냥 아무것도 말하지 마요. 그날 아들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들이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처럼 마음 약해져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려 하는 모습이 꼭 남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이 알아낸 진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웠지만 아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처럼 손자가 아침 만들어서 먹이고 씻기고 만화도 틀어줬어요. 손자는 꺄르르 웃고 있었고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친구 영숙이 이름이 떴어요. 영숙이는 저처럼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친구인데 서로 상황이 비슷해진 후로 가족처럼 의지하면서 지냈죠.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는데 영숙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모르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친구분이세요? 저 영숙씨 앞집 사는 사람인데요. 영숙씨가 쓰러져서 지금 구급차 불렀는데 연락처에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병원으로 빨리 좀 가주실 수 있으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요? 쓰러졌다고요? 네, 갈게요. 어디로 가면 돼요? 급하게 병원 이름을 받아 적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일단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밖엔 없었죠. 근데 하필 그때 제 차를 며칠 전에 정비소에 맡겨놓은 상태였거든요. 허둥지둥하던 와중에 현관을 봤더니 며느리가 와 있더라고요. 어머님, 시우 데리러 왔어요. 며느리를 보니 마침 잘됐다 싶었어요. 그래 수정아, 택시 좀 잡아줄 수 있어? 내 친구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야 돼.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내서 택시 앱을 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안 잡히더라고요. 마냥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영숙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애들도 멀리 살고 보호자도 없는 상황인 걸 뻔히 아는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현관 앞에 세워진 며느리 차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수정아, 안 되겠다. 그냥 네 차 타고 갈게. 너 택시 타고 가라. 네? 어머님, 잠깐만요.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데 전 이미 현관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신발장 위에 있던 며느리 차키를 뺐다시피 해서 집어들고 그냥 앞만 보면서 갔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급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차로 뛰어갔어요. 급한 마음에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탔어요. 시동을 걸면서 동시에 안전벨트를 맸죠. 백미러를 확인하고 기어를 넣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조수석에서 뭔가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조수석에 숨어있던 남자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남자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면서 저를 봤어요. 쉿! 조용히 하라는 손짓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귀에서 제 심장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어요. 이 사람이 그 스토커구나.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며느리를 따라다니던 스토커. 그 사람이 며느리 차에 숨어 있었던 거구나. 며느리가 느꼈을 공포가 그대로 전해졌죠. 그때부터 손이 벌벌 떨렸어요. 당장 도망쳐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어머님,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어요. 놀라셨죠? 하지만 전 어머님을 해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누구야?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아드님이 고용한 탐정입니다. 탐정이요? 네, 아드님 의뢰받은 일 진행 중이에요. 제 이름은 강태호고 전직 형사 출신입니다. 남자가 천천히 자기 신분증 같은 걸 꺼내 보여줬어요. 어머님, 일단 차부터 출발시켜주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며느님이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건 여기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저는 멍하니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손까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아들하고 연락한 것까지 보여주며 저를 진정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우가 의뢰한 거라고요? 네, 아드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조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조금 정신이 돌아왔어요.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알아본다던 게 이거였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어를 넣었어요. 일단 출발할게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저는 아직도 진정이 안 됐어요. 저 근데 왜 차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차차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급하게 어디 가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란 나머지 영숙이를 제가 잠깐 잊고 있었어요. 아, 내가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내 친구가 쓰러져서. 그럼 사무실에 있는 저희 직원을 보낼게요.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병원 이름을 말해줬어요. 탐정이라는 그 남자는 바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나야,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 한영숙 씨라는 분 상태 확인하고 바로 나한테 연락 줘. 전화를 끊고 나서 탐정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친구분은 제 직원이 가서 확인해 줄 겁니다. 근데 일단 여기부터 가야 돼요. 오늘이 현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서요. 절대 놓치면 안 돼서요. 네? 무슨 현장이요? 탐정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그 말투가 너무 진지해서 저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 스토커 이야기 아시죠? 며느님 따라다닌다는 그 스토커 말입니다. 네. 그 사람 잡았어요? 설마 지금 그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탐정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니요. 스토커는 없습니다. 네? 처음부터 없었어요. 다 며느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탐정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만들어냈다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저는 운전하면서 물었어요. 안마 커튼으로 꽁꽁 닫힌 아들 집과 서럽게 울던 며느리 얼굴이 동시에 겹쳐 보이면서 떠올랐죠. 말 그대로입니다. 스토커라고 주장했던 그 남자, 며느님이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에요. 네? 아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때 탐정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더니 주위를 살피더라고요. 어머님, 일단 저기 주차장에 잠깐 세워주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마침 앞에 대형마트 주차장이 보였어요. 전 거기로 차를 빼서 한쪽 구석에 세웠어요. 탐정이 태블릿 화면을 켜더니 영상 파일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건 제가 며칠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일단 보세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는데 어느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 카메라 각도에서는 여자 뒷모습만 보이는데 그 뒷모습이 분명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서 남자에게 건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돈입니다. 며느리분이 저 남자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 남자가 누군데요? 스토커예요. 협박 문자에 사진 찍어 보내고 그 모든 걸 며느님 지시대로 한 거예요. 말도 안 돼. 다 가짜였다고요? 저는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스토커까지 고용해서 이런 연극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체 며느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했고요. 잠깐만요. 그럼 그동안 울고 병원 다니고 한 것도 전부 그것도 다 속이기 위한 연기였겠죠. 탐정의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충격이었어요. 어머님, 처음에 아드님이 의뢰하셨을 때 스토커를 확인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커라는 사람을 추적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남자 전과 기록도 없고 정상적인 직장인이더군요. 스토커 패턴이 전혀 아니었어요. 더 파봤더니 며느님이 정기적으로 만나더라고요. 돈까지 주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탐정이 영상을 멈추고 말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또 뭐가 있어요? 스토커 역할하는 사람 얘를 계속 미행했더니 며느님이 만나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남자요? 네. 이 사람이랑은 일 끝나면 헤어지는데 그 후에 며느리분이 다른 곳으로 가더군요. 거기서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얼마나 치밀하게 행동하는지 두 사람 연락도 잘 안 하고 몇 달에 한 번 만나고 저희도 증거 잡는데 한참 걸렸어요. 탐정이 세 번째 영상을 틀었어요. 어느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를 골라 며느리가 앉아있고 맞은편에 남자가 앉아있었어요. 이번엔 아까 그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둘은 눈치를 보다가 손을 잡는 거예요. 연인처럼 아주 다정하게 말이죠. 저 남자는 누구예요? 이름은 박민혁입니다. 둘이 대학 때부터 사귄 사이고요. 8년 정도 사귀었어요. 8년이요? 그럼 우리 아들 만나기 전에... 네, 아드님 만나기 전부터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럼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바람만 피운 게 아닙니다. 탐정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제가 아드님 통해서 차키를 받았습니다. 차 안에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몇 번 수색해봤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전부 삭제돼 있더군요. 삭제요? 누가 지운 거예요? 네. 최근 몇 달치가 싹 지워져 있었어요. 스토커한테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증거가 될 블랙박스를 왜 지웁니까? 오히려 보관해야 정상이죠. 근데 더 이상한 건 차 안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탐정이 휴대폰으로 영수증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건 은행 거래 영수증인데 며느님이 꾸준히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씩, 그것도 몇 년 동안요. 그리고 스토커 협박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때부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완성된 그 그림은 너무 끔찍했어요. 그러면 스토커 협박금이라면서 5천만 원 달라고 한 것도... 네, 그 돈도 아마 박민혁이란 남자한테 갈 돈이었겠죠. 알바비는 얼마 안 되니까. 세상에...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증거가 눈앞에 있었어요. 탐정이 말을 이었어요. 이 남자가 왜 돈이 필요한지도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 5년 전에 스타트업 사업을 했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지금 빚이 수억 원입니다. 아마 며느님이 그동안 보낸 돈이 이 사람 빚 갚는 데 들어갔을 겁니다. 이번에 5천만 원 받으면 다 정리하고 새 사업 시작할 계획이었더라고요. 그럼 며느리가 이놈 빚 갚아주려고 우리 가족을... 네, 이용한 겁니다. 탐정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생일마다 케이크 만들어주고 친구들이 오면 배달시켜주겠다고 맛있는 것까지 챙겨주던 며느리가 전부 연기였던 거예요. 우리 가족 돈을 빼내기 위한 연기. 넋이 나가 있는 저를 탐정이 흔들면서 불렀어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며느님하고 박민혁이 통화한 내용이에요.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열린 문을 돌아 나올 순 없었죠. 탐정이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잠시 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돈은 언제쯤 돼? 조금만 기다려. 신고 막느라고 일이 좀 꼬였어. 빨리 좀 어떻게 해봐. 그것 하나를 설득 못해? 알았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사진으로 협박받았다고 하니까 속더라고. 정 안 되면 애 걸고 협박이라도 해야지. 그럼 뭐든 나올걸? 좀만 기다려줘, 응?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손자까지 걸고 이런 짓을 할 생각을 한다는 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제가 아는 며느리는 대체 누구였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 돈이면 내 빚 다 정리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사업 다시 시작하면 돼. 알아. 나 선배 믿는 거 알잖아. 그때 나도 이혼하고 갈게. 기다려줄 수 있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흘렀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배신감, 분노, 허탈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였는데 진짜 딸처럼 여기던 며느린 처음부터 나와 아들을 이용하려는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탐정이 저에게 휴지를 건네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근데 지금 며느님이 박민혁 그 남자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오늘 시우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만나는 일정이에요. 같이 가서 확인하시겠어요? 저는 고민할 시간도 없었어요.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빨리 가요. 가서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탐정이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었어요. 여기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가면서 나머지 이야기도 마저 해드릴게요. 손이 아직 떨렸지만 다행히 운전은 할 수 있었어요. 아니, 해야 했어요. 내 눈으로 며느리의 실체를 직접 봐야 했으니까요. 탐정님, 근데 박민혁이라는 남자, 며느리하고는 왜 헤어진 거예요? 그것도 다 돈 때문이었어요. 보니까 이 사람 대표도 할 정도로 원래 잘 나갔습니다. 창업해서 투자도 받고 꽤 주목도 받고요. 그때는 둘이 결혼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년도 안 돼서 사업이 망했어요. 얼마 전엔 완전히 망해서 빚더미 앉았고요. 신용불량자까지 됐으니 이 상황에 결혼은커녕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처지가 됐죠. 그래서 며느리가 그 사람을 버린 거예요? 겉으론 헤어졌지만 계속 연락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드님을 만난 거죠. 저는 씁쓸했어요. 그 말은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만났을 때도 마음 한구석에 다른 남자를 품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아들은 뭐였던 거예요? 탐정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마 대답하기 어려웠겠죠. 돈이지 않았을까요?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아드님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외아들이고 시어머니 혼자 계시고 조건만 보면 돈 빼내기 쉬우니까요. 형제가 없으면 재산 분쟁도 없고 시어머니 혼자 계시면 손자를 앞세우기 좋고 다 계산된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눈앞이 빨개지는 것 같았어요. 그 계산 속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 것까지 이용 조건으로 본 거예요. 그럼 며느린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탐정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결혼 자체가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아드님한테서 최대한 자금을 뜯어내고 적당한 시점에 이혼하고 나중에 그 남자한테 가는 거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이건 절대 아드님 잘못 아닙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덤비는데 안 당하는 사람 없어요. 그나마 탐정이 해준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할 게 더 걱정됐거든요. 저는 엑셀을 더 세게 밟았어요. 얼마 뒤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어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탐정이 몸을 낮추더니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기 창문 보이시죠? 구석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저는 차를 카페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세우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빴어요. 창문 너머로 안을 보니 진짜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 남자랑 둘이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힘들다고 울고 두려움에 떨던 모습이었는데 대체 뭐였던 거예요? 어머님, 아드님도 현장을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연락할게요. 탐정이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 울리더니 아들이 받았나 봐요. 정호씨 접니다. 지금 같이 있습니다. 네, 카페 위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탐정이 시계를 보면서 초조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아드님 30분 안에 온답니다. 어머님,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겠어요? 아니요, 지금 들어갈 거예요. 어머님, 그래도 혼자서는... 저는 탐정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볼 거예요. 왜 우리 아들한테 이런 짓을 했냐고. 탐정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녹화하고 있을게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손님도 몇 명 없었어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커피 향이 났죠. 며느린 구석자리에 있었어요. 눈에 띄는 걸 신경 쓰는 눈치였죠. 민혁이라는 남자와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테이블 아래로 둘이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발걸음은 멈출 수가 없었죠. 가까이 가니 둘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진짜 답답하네. 너 남편이란 놈은 뭐하는 거야? 왜 맨날 질질 끌어? 며느리가 참으라는 듯 남자 손을 쓰다듬었어요. 선배, 그 인간이 원래 그래. 뭘 해도 느려 터져서. 밥 먹는 것도 느리고 말하는 것도 느리고 결정하는 것도 느리고. 진짜 답답해 죽겠어. 남자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넌 그런 놈을 어떻게 참았어? 나 같으면 답답해서 진작 미쳤다. 내가 왜 참았겠어. 어떻게든 선배 빚 갚으려고 속 터져도 참은 거야. 수정아, 고생 많았다. 우리 잘 되면 그 다음에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자. 진짜? 근데 선배, 솔직히 그 인간 좀 불쌍하긴 해.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불쌍해? 뭐가? 너무 바보잖아. 내가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지. 눈앞에서 선배한테 송금해도 모르는데. 야, 진짜 의심 한번 안 해? 완전 그거 병신이다. 안 해. 여자도 만나봤어야 알지. 맨날 숫자나 만지작거리다 오는 것밖에 모르는데. 근데 시어머니는 좀 눈치 빠른 것 같다며. 시어머니? 에이, 만만해. 손자만 들이밀면 뭐든 해줘. 지난번에 사진 있다고 하니까 바로 넘어왔잖아. 진짜 한 달만 더 밀어붙이면 돼. 이번에 시어머니가 좀 흔들린 것 같거든. 돈 주자고 그 멍청이한테 말했다더라고. 야, 근데 걔 진짜 남자 맞냐? 그 나이에 마마 보이면 진짜 답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돈 뜯어먹지. 똑똑한 놈한테서 어떻게 뜯어먹어. 둘이 까르르 웃었어요. 제 아들을 조롱하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너 애는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두고 가야지. 어차피 시어머니가 죽고 못 사니까 주고 오면 돼. 둘이 웃었어요.
자기 아이를 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저는 그 순간 눈앞이 빨갛게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배 아파서 낳은 애까지 버리고 다른 놈한테 가겠다는 거잖아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저는 두 사람 앞에 멈춰 섰어요. 그래. 그러면 그때 시어머니한텐 뭐라고 할래? 나도 좀 알자. 제 목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요. 어머님? 며느리가 더듬거렸어요. 남자는 당황해서 잡던 손부터 바로 빼더라고요. 왜 그렇게 놀라? 내가 오면 안 되는 자리야? 아니 그게 어머님, 그 대학 선배인데요. 잠깐 부탁할 게 있어 만난 거예요. 무슨 부탁? 조금 더 기다리면 5천 나오니까 기다리라고? 저는 며느리 앞에 섰어요. 아니면 뭐 이혼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부탁? 네 자식 버리고 가겠다는 부탁? 어머님 진정하고 들어보세요. 저 스토커 때문에 도와달라고 온 건데. 그것도 써먹게? 네가 돈 주고 쓴 알바라는 거 모를 줄 아냐?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왜 또 지어내봐? 무섭다고 병원까지 다닌다며? 근데 사진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퍼지면 시우한테 부끄러울 것 같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 같은 년한테 속아서...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태 눌러왔던 분노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그 사진이라는 것도 네가 다 지어낸 거고?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대답해!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전부 우리 쪽을 쳐다봤어요. 네, 없어요. 어머니가 자꾸 신고하려고 하니까 신고 막으려고 지어낸 거예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진짜... 주먹이 꽉 쥐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입에서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어머님,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울먹이던 모습이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됐어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가족 같은 사람한테 빚이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그래서 저놈 돈 갖다 주려고 우리 가족을 이용한 거야? 우리 아들을 돈으로 보고? 며느리가 피식 웃었어요.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 간사하기 그지없는 표정이었죠. 어머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다 말할게요. 어머니 아들 전화 되니까 살죠. 뭐라고? 매일 똑같잖아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진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말도 없고 연애할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이랑은 오래 못 살겠다. 그러면서 왜 결혼했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살아준 값에 비하면 손해는 아닐걸요?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죠. 너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 그냥 돈 좀 모아서 일찍 정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손자만 보면 뭐든 해주시고. 그래서 생각했죠. 이거 더 뜯어낼 수 있겠다. 며느리가 절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도 참 순진하세요. 제가 진짜 딸이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왜 그동안 잘했겠어요. 그리고요, 멍청한 아들 낳은 건 어머니예요. 누가 그렇게 쉽게 속으래요? 결혼해서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고 속은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시우요. 솔직히 낳기 싫었어요. 근데 아이 있어야 돈 더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낳은 거예요. 솔직히 애한테 정 없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저도 모르게 테이블 위에 있던 아이스 커피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얼굴을 향해 확 끼얹었죠. 차가! 어머니!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차가운 커피가 얼굴을 적시고 얼음 조각이 머리 위에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전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 머리채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인연이 진짜 더 해봐. 더 떠들어봐. 아유, 어머님도 아유 놓으라고요. 우리 아들이 왜 바보야? 너 같은 년한테 속은 게 왜 우리 아들 잘못이야? 저는 며느리 머리를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교직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애들한테 손 한 번 댄 적 없는 제가 그날은 정말 미쳐버린 것 같았어요. 네 배 아파서 낳은 자식한테 정이 없어? 그러고도 엄마? 너 같은 게 무슨 엄마야? 아파요, 놔요. 당황한 남자가 일어나서 말리려고 했어요. 아주머니, 이러시면 너도 똑같이 해줄까? 비켜! 저는 그 남자를 부들부들 떨면서 노려봤어요. 남의 아들 인생 망쳐놓고 남의 집 돈 빼먹으려고 작당하고 너도 똑같은 쓰레기야!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아들이 뛰어들어왔어요. 탐정도 아들과 함께 뒤따라왔고요. 엄마 그만해요! 아들이 절 말렸어요. 저는 아들 팔에 안겨서도 며느리를 놓지 않았어요. 정우야, 인연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 보고 멍청하대. 속은 것도 네 잘못이래. 엄마 진정해요. 그리고 시우한테 정 없대. 처음부터 맡길 생각이었대. 인연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들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는 아들 품에서 울음이 터졌어요. 엄마 괜찮아요. 다 들었어요. 괜찮아요. 아들이 절 달래면서 커피에 젖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그래, 내가 멍청하다고? 쉽게 속은 것도 다 내 잘못이라고? 아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낯선 아들 반응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 커피가 흐르고 있었고 머리는 엉망이었어요. 아들이 그 앞에 쭈그려 앉더니 그 남자와 며느리를 번갈아 봤어요. 근데 있잖아. 난 멍청해서 너한테 속았지만 그렇게 똑똑한 넌 어떤 것 같아? 아, 네가 그놈이구나. 요즘 어떤 여자 만나고 있어? 너무 많아 이름 대기도 힘든가? 남자가 움찔했어요. 대답을 못하자 며느리가 남자를 노려보더라고요. 뭔 소리야? 탐정님, 보여주세요. 탐정이 태블릿을 꺼내자 남자가 어떤 여자랑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이 나왔어요. 놀란 며느리는 얼굴에 커피가 흐르는 것도 잊은 채 가까이 보려고 벌떡 일어났어요. 탐정이 다음 사진을 넘기자 그 여자랑 밥 먹는 사진, 모텔에 들어가는 것도 다 나와 있었죠. 선배, 이거 뭐야? 이 여자 누구야? 남자는 이미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도망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죠. 가만히 보고 있던 탐정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름 박지연, 8개월 전부터 만났고 지금 강남에서 옷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8개월 전이면 나한테 돈 달라고 할 때잖아. 나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할 때잖아.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더 조사해봤는데 재밌는 게 많더라. 저 여자한테도 같은 소리 했더라. 자기 사업 같이 하자고. 빚 갚으면 새 출발하자고. 네가 5천 갖고 오면 빚 일부 갚고 나머진 저 여자랑 새 출발할 생각이었나 봐. 넌 저 남자 빚 갚아주려고 이 집까지 한 건데 저 남자는 도망가려고 하네. 너 버리고. 며느리가 멍하니 그 남자를 쳐다봤어요. 남자는 대답도 못하고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야? 대답해. 나 버리려고 했냐고?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죠. 선배, 지금까지 나 이용한 거야?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진짜 우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나쁜 놈! 너 때문에 너 빚 갚아주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데 나쁜 새끼! 며느리가 남자 얼굴을 핥혔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며느리를 밀치더라고요. 야, 미쳤어? 됐어, 나 안 해. 야, 난 원래 너 안 좋아했어. 돈 있으니까 만난 거야. 근데 너 이제 돈 나올 데 없잖아. 시댁돈 뜯어온다면서 그것도 못하잖아. 그것도 못하면 넌 진짜 필요 없어. 됐냐? 그 말을 남기고 남자가 도망치듯 카페를 뛰쳐나갔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문을 바라봤어요. 커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화장은 다 번졌고 옷도 검은 커피물로 범벅돼서 정말 처참했어요. 며느린 자기 앞에 놓인 그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도저히 못 보겠다는 표정이었죠. 전 그때 며느리 앞에 앉았어요. 우리 아들이 멍청하다고? 지금 봐라. 누가 더 멍청해? 우리 아들이야, 너야?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떨굴 뿐이었죠. 나 평생 애들한테도 손 안 댔어. 근데 오늘 후회 안 한다. 너는 맞아도 싼 년이야. 그때 아들이 저를 뒤로 보내면서 말했어요. 진짜 멍청한 건 너 아니야? 남편 잃고 자식도 잃고 돈도 못 가져가고 그렇게 믿었던 남자는 돈 없다니까 도망가고 남은 게 뭐야 너는? 참 꼴 좋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혼 서류 보낼게. 재산 분할은 기대하지 마. 증거 다 있으니까. 넌 내 돈 한 푼도 못 가져가. 그리고 시우는 내가 키울 거야. 너 같은 엄마 애한테 필요 없거든. 마지막으로 아들이 그 말을 하더니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가요. 그 후로 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아들은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탐정이 모아둔 증거들, 녹음 파일, 영상, 은행 거래 내역까지 전부 제출했죠. 며느린 한 푼이라도 더 건져볼 생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결혼 생활 내내 남편 몰래 외도를 하고 사기극을 벌이고 돈을 빼돌린 게 전부 드러났으니까요. 결국 며느리는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그 민혁이라는 놈은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했어요. 돈 받고 스토커 행세했던 남자도 협박죄로 처벌받았고요. 셋 다 전과가 생긴 거죠. 이혼 후 아들과 손자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왔어요.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아들이 퇴근하면 손자를 데리러 저희 집에 와요. 어느 날 손자가 제 무릎에 앉아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전 잠시 말을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들이 대신 대답했어요. 시우야, 엄마는 저기 멀리 갔어. 근데 아빠랑 할머니가 시우 옆에서 진짜 많이 사랑해 줄 거야. 아빠가 밥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책도 읽어줄 수 있어. 할머니는 시우 좋아하는 떡볶이 해주시고 같이 만화 봐주시고. 진짜? 시우도 많이 사랑할 거야. 손자가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괜찮을 거라고. 나중에 모든 걸 알아야 할 땐 오겠지만 우리가 잘 돌봐주면 건강하게 클 거라고요. 정없는 엄마 손에서 키워지는 것보다 사랑해주는 아빠랑 할머니한테 키워지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아들도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갈등을 피하기만 하던 아들이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해요. 오히려 이번 일 덕분에 아들과 저도 더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물론 상처도 크게 남긴 했겠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릴게요. 사람을 믿는 건 좋은 일이에요. 가족을 사랑하고 믿어주고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상하다고 느낄 때 그 느낌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분명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며느리가 돈 달라고 할 때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상했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믿고 싶어서. 그게 실수였어요. 부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말고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하다 싶으면 꼭 확인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